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헨리 조지라. 성자 맞아요. 성자. 헨리 조지. 헨리 조지를 심정적으로 따르는 분들이 그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경실련이죠. 헨리 조지의 책 중에는 우리가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제 한국에 적용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방법으로 헨리 조지가 생각하는 지대세 혹은 토지대합시세를 한국적으로 적용하면 아마 보유세 강화가 되겠죠. 전세가는 치솟고 조건에 맞는 매물은 구하기 힘들고 최근 전세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부부가 다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부자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전면 폐기하라! 민주당한테 던지겠습니다. 집값은 니들이 올렸지 우리가 올렸냐? 투기는 니들이 했지 우리가 했냐? 국민의 민주당의 현금 지지고 웃기냐? 무능하면 내려와라. 내가 할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기의 세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이상한 부동산 정책 그랬고 그다음에 부제로 헨리 조지의 저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꼭 한번 다뤄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환기 세계보기라는 그 거의 매주 하고 있는 저희 VON의 어떻게 보면은 간판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부동산을 다루느냐.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특별히 다른 분이 아니고 저는 상당히 이념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다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시대가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뭔가 거대한 이념과 사상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그런 양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관련돼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부동산 문제도 역시 저는 저희가 해왔던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그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허락을 해주신다면 말 그대로 아줌마 토크.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별로 아줌마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이제 인정해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20대, 30대, 40대는 그냥 그 겉은 이렇게 늙어가도 내면은 항상 언제나 청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해가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은 확실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겠다. 이런 뜻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지적해 주시고요. 제가 좀 배워가면서 또 교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저주. 지금 한국에 헨리 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헨리 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전환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큰 변화, 특히 이번에 작년 이래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어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간섭적인 그런 양상들이 많이 좀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전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전쟁기다, 혁명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삼성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사실상. 그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 그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또 버텨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이렇게 구속되자마자 우리 그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특히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한국이 여러 상황에서 너무 작은 일들, 큰 일들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 과도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스테이블하게 안전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파도 타기 하지 말고,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실망도 하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이 시대를 잘 넘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틀 후인가요? 이틀 후면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이든일까 트럼프일까, 아직도 트럼프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코스로 봤을 때는 1월 20일에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했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재 미국을 봐도 그렇고, 너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 시대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대통령이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어제 올린 그 트윗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침략 행위, 이 어그레션이라는 단어는 아주 군사적인 침략 행위를 할 때 쓰는 강력한 표현인데, 이 어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국의 침략 행위, 무역 질서 교란 행위에 맞서 우리가 해온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하고,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정책,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를 말하겠죠. 인도 태평양을 위한 정책,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는 동맹국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이 표현들 속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마이크 펜스의 그런 지향성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는 이 말에는 이 정치가 어떻게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항해의 자유권은, 항행의 자유권을 상당히 이렇게 방해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가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이런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더 용기를 내어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데 정치인으로서 더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데 저도 일면 그런 면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말 그대로 야만적인 그 야만의 시대, 이 야만의 시대에도 이성을 유지하는 그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만으로부터의 비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상당히 야만적인 상황이 도래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온 나라다. 미국도 23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 뽑아지고 또 권력이 또는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게만 해온 나라는 아니다. 암살도 4차례나 있었고 탄핵 시도도 4차례나 있었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경우 이번에도 그런 혐의가 굉장히 짙다.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일들을 겪어온 미국이지만 전쟁도 겪었고 내전도 겪었고 또 대외적으로도 항상 전쟁을 해온 미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안전하게 아주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가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와 그리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제가 불러왔던 것과 같이 이것은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똑똑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뭐 탈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에너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자력 에너지를 아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것도 야만의 일정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의 그 야만으로부터의 피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의식주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의식주의 문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좀 이렇게 그 옷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약간 좀 때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늘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집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게 아주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그런 것은 좀 다르고 저희 가족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은 저희는 어릴 때 이렇게 아주 시골에서 큰 집에 살다가 집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집이 이렇게 세금 빚에 이렇게 넘어가서 집이 일순간에 이렇게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이미 이제 대학에 갔기 때문에 좀 고통을 덜 당했지만 그래서 저는 집을 잃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거가 상당히 불안정했던 그런 시간들을 길게는 아니지만 좀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집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보다 좀 실감나게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종류의 집에 좋은 집과 나쁜 집, 큰 집과 작은 집에 거의 다 살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 문제, 특히 이 부동산 중에서도 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꼭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없어요.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지만은 피해를 보는 것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현재 크게 화가 나 있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부동산 정책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뭔가 우리 사회가 좀 잘못 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또는 서울을 중심으로 또 부산 일부 집값이 너무 좀 심하게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냥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려고 집을 하나 구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올해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또 내게 됐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뭐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팔지도 않을 것이고 집값이 내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세금만 지불하게 되어서 자기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서 현재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살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부가 너무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마다 모두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집에 살고 싶냐 물었더니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는 싫고 좀 단독집에, 어떤 사람은 단독집은 싫고 아파트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좀 쉽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내가 좀 이 동네에 살고 싶다 할 때 좀 쉽게 살 수 있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강남 그러는데 저도 강남에 좀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저는 지금 이사를 했는데, 강남에 살 때 그 사람들이 그 집값을 다 주고 살기 힘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가 있기 때문에 좀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고 또는 뭐 강남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전원주택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고 저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너무 비대하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권이 없어진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현재 그 우리나라가 봉착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1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만큼만 좀 같이 여러분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참여연대, 그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그 성명서를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이 참여연대의 성명서가 지금 현 정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거의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성명서를 좀 같이 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여러분과 잠깐 좀 스킵을 하면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에 그 내놓은 성명서고, 그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 대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정책을 야당에 내놓고 있는데 현재의 여당의 정책은 잘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막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할 텐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 뭐 영끌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있다.
계속 집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자. 도심 내에 공급 물량을 확대를 하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자. 그리고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하자. 그리고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정책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책들이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 정권은 계속 이렇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투기를 잡는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전세제도. 전세제도가 사실 사라지고 있어요. 전세제도라는 것은 좀 사라지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전세라는 제도를 지금쯤은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정권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제도라는 것은 1876년 한국이 개항되면서 어느 정도 그 도시화가 되고 한국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이 개항이 되고 좀 자본주의적인 삶의 그 형태가 생겨나면서 등장을 했다. 이런 것이 통설인데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이 전세제도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이 전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집주인의 이해관계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 전세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사실 전세제도가 주로 이렇게 있는 곳은 뭐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죠. 가령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세 말고 연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세를 한꺼번에 받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잠깐 이렇게 중소도시에 있었는데 거기는 워낙에 이렇게 전세를 하면 나중에 집값이 전세보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뭐 집주인이 도망을 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세금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한국에서 의미가 있게 살아있는 곳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경향적으로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그 상당히 이제 전세를 내놓고 나서도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이자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플러스 이자 이 두 가지 이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전세가 좋고 또 반대로 전세를 얻는 이제 입장에서는 세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쓰다가 자기 집을 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제 영구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 전세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보태면 그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살까 전세를 할까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선택이죠, 선택. 어떤 사람들이 20억 이상 되는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뭐 전세는 가난한 사람, 집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것은 실물의 차원에서는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상당히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했을 때요. 여러분은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했던 그 정책, 작년 8월에 통과시킨 그 임대차 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세 갱신권. 그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2년 더 살겠다 이렇게 청구하는 전세 갱신 청구권이 전세권자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갱신을 할 때 5% 이상은 올릴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전세를 한번 주고 나면 소유권자가 상당히 심각하게 소유권을 제약받게 되는 그런 법이 딱 나타난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임대를 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세 제도를 폐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제도죠. 세입자와 임대를 하는 그 전세를 놓는 사람과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합리적인 계약을 할 때 성립되는 것이 전세 제도인데 일방적으로 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이 소유권자로서의 권한이 깎여버리는 그런 경우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 있는 이 법은 상당히 강도가 센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놓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나 들어가서 살겠다 하고 들어가서 또 올려서 내면 그것도 규제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의 핵심은 집이든 토지든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 불만? 이런 것이 핵심이죠. 제가 헨리 조지의 저주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